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심한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은 아마 대단히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뭔가 일반적인 그 부동산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 좀 다른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시간 동안 제 생각, 제가 여태까지 2013년도 이후로 2013년도가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몇 년도죠? 지금 20년이죠? 거의 8년 동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내년 시장 물론 이제 전망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장을 어떻게 판단을 해와서 여태까지 저는 내년 2013년도부터 매년 오른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13년도부터 시장 상황이 아무리 봐도 뭐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들은 뭐 규제가 나오니까 꺾인다는 얘기도 하고 했지만 아마 전체 전문가들 중에서 몇 사람은 한 3명 정도가 시장이 상승한다는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저도 거기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제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지금 좀 어지럽죠. 23번째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그 23번째 대책이 전부 다 뭐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저께인가 그 19일날 24번째 그 전세 대책이라고 해서 나왔었죠. 그래서 그 나오자마자 언론의 가장 그 비난을 받고 했는데 사실 좀 저는 참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이 부동산 시장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요, 한번 굳어진 생각은 잘 바뀌지 않잖아요. 이게 점점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 들수록 그 생각들은 점점 고착화되어 가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는 그 전세 대책이 나오기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이 22번, 규제 22번, 그리고 공급 1번, 요번에 이제 전세 대책이라고 해서 이제 총 24번째 대책이 나왔는데, 자, 단기간에 집값 안정 효과는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왔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자, 지금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은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와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임대차 3법이라는 저는 이거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임대차 3법은 명분은 그겁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서민 주거 안정. 물론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든 국가에서.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오로지 서민 주거 안정에만 방점을 찍으면 안 된다는 게 생각이죠. 그래서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요게 임대차 3법이라고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셋 중에 지금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죠. 2개는 지금 시행이 됐습니다. 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근데 사실은 전월세 신고제를 가장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내년까지 미뤘냐면 국토부의 전산망이 갖춰지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망을 갖출 시간이 필요해서 내년까지 지금 이건 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는 이런 대책들이 쭉 나옴으로 인해서 현재 상황에서 전세값 급등 그리고 전세 매물 실종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전세가가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했어요. 지난해 12월 달인가 올해 전세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지금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건 신기한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6월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게 뭐죠? 내년 6월 되면은 양도세 중과가 10%씩 더 올라가죠? 종부세.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종부세가 내년부터 이제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중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 종부세 부과 중과 이런 것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장에 물건이 쏟아질까요?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쏟아질 거다. 많이 나올 거다. 안 쏟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부? 정부 보수들만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들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뭐냐면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뭐 30대, 20대들이 많이 뭐 영끌 투자라고 해서 있는 돈 다 끌어모으고 해가지고 저건 집 한 채를 산다? 많이 뭐 기사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영끌 투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집을 산 것들이 바로 이제 갭 투자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높은 곳들을 전세를 끼고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매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매물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경기의 외곽에 있거나 서울에도 물론 있죠. 서울의 외곽에 있거나 이럴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은 뻔합니다. 내년 6월 1일 이전에 물건이 분명히 뭔가 쏟아져 나올지 아니면은 적당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물건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매물들은 투자 가치가 없는 외곽이나 지방 물건들이 쏟아질 거라는 얘기예요. 서울의 중심 권역에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안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죠. 우리 그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매물을 지난해인가요? 6월 1일 이전까지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 중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죠. 물건이 나오면 물건이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 국토부 장관께서.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건이 안 나왔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겁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부의 이런 강한 규제로 인해서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와 지방과의 집값의 격차, 이것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질 거다. 자, 그렇다면 내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르는 곳은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은 안 오르는 이 양극화가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다. 물론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그 변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똘똘한 한 채 남기고 다주택자 매물에 지방 빈집 늘어난다. 자, 규제가 강할수록요. 이제 사람 생각은 뭐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 똑같았잖아요. 뭐예요? 똘똘한 집 한 채 남겨두고 살자. 그렇죠? 그렇다면 똘똘하지 못한 집들은 매물로 나올 것이다. 이건 뭐 기정사실인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왜 안 떨어집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투기할 전쟁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기꾼들이 집을 마구 사들이니까 투기꾼들이 집을 못 사게 대출 규제도 하고 각종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 보니까 그렇게 규제가 많은데도 집값은 오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보니까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그리고 저금리가 원인인 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해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국토부도. 해답을 알고 있어. 다주택자가 마구잡이로 집을 사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집값 잡기 한계 있다. 가격 유동성.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요, 세계적 유동성, 그리고, 이 저금리 상황이 시스템에서 집값 상승률과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집값이 오르는 걸 다주택자들, 투기꾼들이 집을 산다는 그런 프레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그런 게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죠. 자, 집값 내년에 떨어질까? 정부, 고강도 대책의 효과로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 조금 전에 국토부 장관께서 얘기했듯이 글로벌 유동성과 제로금리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거는 우리나라만 유독 오르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오르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는요, 우리 신문에 기사가 안 나면은 뭐 미국이 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 세계가 뭐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전 세계는 이제 하나의 글로벌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우리나라만 오르고 미국 안 오르고 다른 나라들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면 같이 오르는 그 동조와 지구촌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집값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나라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IMF 집계 이거 상당히 의미는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IMF 집계했는데 세계 집값 상승률에서 한국 63개국 중 37이다. 절반이죠 거의.
자, 막대한 유동성 역대 최고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서울뿐 아니라, 이게 서울만 집계된 게 아니고 집값상승률이 전국 대상이고요. 빌라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나라가 63개국 중에 37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구나,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지만, 추세가, 이게 전체적으로, 그럼 외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 포함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추세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우리가 유독 전 세계에서 많이 오른 게 아니다라는 걸, 그런 추세를 보는 데 유용한 지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경제가 안 좋은데 집값 오를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유튜브나 뭐 이런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 경제가 안 좋은데 집값이 오를 리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경제가 안 좋은데 소득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고 합니까? 모든 경제가 잘 돌아가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거지. 이거는 근데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경제 언론이 있는 얘기고, 경제가 안 좋아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항상 우리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유동성이 경제가 정말 침체, 갈 곳 없는 돈들, 그 돈들은 막 쌓여. 그 갈 곳 없는 돈들이 안전자산이나 실물자산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값을 올린다. 경기가 침체하면 유동성이 커진다면 갈 곳 없는 돈들이 안전자산, 실물자산 유입된다. 자, 유동성, 돈이 많이 시중에 풀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무슨, 뭐가 생겨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걸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실물자산에. 경기가 침체하고 안 좋을 때 사람들이 뭘 사요? 금, 그렇죠? 달러, 이런 거 사요. 그게 이제 안전자산이자 실물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가 좋으면 모든 경제의 각 분야로 아니면 회사로 돈들이 투입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돈 들어가가지고 잘못하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이라든지 달러라든지, 그리고 안전자산 플러스 실물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자산, 대표적인 이런 쪽으로 돈들이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우리가 이게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고 사들여요, 투기꾼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안타까운 게, 이 진단이,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처방편이 잘 제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진단이 잘못되니까 처방도 지금 잘못되고 있다 해서. 자, 유동성 장세가 언제 끝날까요?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 한 집값은 오른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쯤 끝날까? 그것은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는데, 여기 연준이 제로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하겠다고요?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 거죠. 코로나로 좀 점점 확산이 되고 실업자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2023년도까지는 제로금리 유지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같은 기조를 유지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만 올려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에 언제까지 시장이 상승하느냐면 여기에 들어있던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2023년도까지는 시장은 계속 상승 추세로 갈 거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예전에 이 지금 전세가 때문에 난리죠. 전세 대란, 전세 수급 지수가 지금 뭐 190이 넘는다고 해요. 100이 넘으면은, 100 이상 되면은 이 공급에 비해서 전세가 부족하다는 건데, 190까지 올랐다면 지금 전세 물량이 엄청 부족하고요. 실제로 2,0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을 빚고 있고요. 전세 매물이 없으니까, 그 가격도 지금 마구잡이로 올라가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인덱스 3법의 효과인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차라리 전세 사느니 외곽이라도 내 집 사자. 그때 사람들 김포로 막 갔어. 한강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가 묶였죠? 그렇죠? 경기도에서, 서울 경기에서
규제적으로 안 먹힌 데가 파주 운정하고요. 그리고 김포 한강신도시인데 거기가 김포 한강신도가 묶였어요.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 파주로 오는데 또. 그러니까 파주의 집값이 오르고 있대. 지금. 자,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